발전을 위해서라면 피할 수 없는 개발. 짧은 시간 눈부신 발전은 그만큼 큰 상처로 남았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묘안, 바로 건강한 숲, 우리들의 소중한 살림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산림의 순기능,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운영하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보다 적극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물론 경제적 이익까지 도모하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세계적인 기류 속에 다가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선언한 대한민국. 지난 2015년부터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기준, 초과한 배출량과 감축량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대한민국 녹색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산업 분야에만 치중해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림 분야까지 확대한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림이 아닌 토지 또는 산불 피해지의 새로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시 곳곳 도시림과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식생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흡수가 우수한 인분으로 산림을 갱신하는 사업과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지 않게 하는 목제품 이용 사업까지, 각 사업별 보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보상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언제든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 사회 전반에 무관심한 환경인식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산림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사업관리 실무교육 첫 번째 시간을 맡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형수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산림부문 외부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산림부문 외부 사업을 추진한 이후 모니터링 시에 이제 산림조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산림부문 외부 사업입니다. 요 산림부문 외부 사업 챕터에서는 상세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산림부문 외부 사업과 관련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정된 사항 중에서 중요하게 사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지침 내용 중에서 산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산림부문만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쇄제도입니다.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이제 인증 실적 KOC를 발행을 받고요. 이 발행받은 KOC를 할당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등에서 구매를 하고, 이제 할당 대상업체는 구매한 KOC를 인증 실적에서 이제 상쇄 배출권 KCU로 전환하여 이제 의무 감축 목표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그 시장 안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외부 사업이란 배출권 거래제 할당 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외부의 배출 시설 혹은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쇄 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녹색성장법, 배출권 거래법, 그리고 배출권 거래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짓지 못하는 세부 사항들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사업 추진 체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각 사업,
산림 부문 혹은 연료 전환 이런 사업 부문별로 관장기관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가지 관장기관이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는 운영기관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문 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부문별로 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에서 승인된 방법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방법론은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그리고 어떨 때 적용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적용을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감축 기술별로 어떤 세부 지침을 규정해 놓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산림부문 외부 사업의 경우에는 왼쪽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의 방법론, 그리고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사업, 갱신조림을 통한 산림 경영 사업, 산불 피해지 조림 사업 등 5가지 승인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이 방법론 5개 중에서 어떤 방법론을 활용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는 본인이 방법론의 내용 중에서 적용 조건, 그리고 어떨 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떨 때는 적용이 불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신 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맞춰서 살펴보시면 이 5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쇄제도의 세부 운영 지침을 담고 있는 외부 사업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네임으로는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고요. 요거는 저는 올해 5월 21일에 개정된 제일 최신에 개정된 버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사업 추진 기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침에는 관장기관의 역할, 그리고 사업자의 역할 등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좀 알고 계셔야,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 추진 전에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외부 사업 추진 요건 중 첫 번째 조직 경계입니다. 조직 경계는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포함하는 지리적 경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리적 경계 외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적어 놨는데, 이 이유는 이제 할당 대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직경계 내부에서는 이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부 사업,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서는 이제 조직경계 외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추가성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추가성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추가성 같은 경우에는 법 제도적 추가성이 있고 경제적 추가성이 있습니다. 법 제도적 추가성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추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활용해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추가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침에서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6만 톤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디번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나 극소규모 사업을 등록할 때 중복성을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요 소규모, 극소규모 사업이 무엇인지는 밑에 제가 등록 유형으로 좀 적어 두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형에는 크게 단일 감축 사업, 묶음 감축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감축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단일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감축 사업이고, 이제 단일 감축 기술이 적용된 감축 사업, 즉 하나의 방법론을 사용한 감축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일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서 극소규모, 소규모, 일반 규모로 나누어집니다. 써있다시피 극소규모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100톤 이하, 그리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100톤 초과 300톤, 3000톤 이하,
그리고 일반 규모의 경우에는 3,000톤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묶음 감축 사업은 단일 감축 사업 중에서 이제 소규모랑 극소규모 사업들을 하나로 묶은 감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소규모의 경우에는 연간 500톤 이하, 그리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연간 15,000톤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감축 사업과 묶음 감축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로그램 감축 사업은 단일 감축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프로그램 감축 사업 사업계획서와 더불어서 그 밑에 단위 사업계획서를 같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부 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별표 서식을 좀 가져왔고요. 단일 감축 사업, 묶음 감축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감축 사업과 여기 단위 사업 계획서를 양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양식들의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행정 규칙, 그리고 외부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찾아보시면 별지 1호부터 4호까지 서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내용이 사업 시작일 및 인증 유효 기간 시작일입니다. 사업 시작일의 경우 왜 사업 시작일을 증빙을 해야 되냐? 외부 사업이라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발생된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기 위함이고요. 지침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증빙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증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외부 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혹은 지출일, 그리고 장치 설치 시작일이고요. 이 세 가지 날짜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외부 사업 시작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사업 공사 계약서, 만약에 조림 공사를 하게 됐다면 조림 공사 계약서에는 계약일과 착수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서 하나로 두 개를 증빙할 수 있고요. 또 외부 사업 관련 설비 세금 계산서, 혹은 이제 산림 부문에서는 이제 묘목을 샀으면 묘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등으로 최초 지출일을 증빙하게 됩니다. 사업 시작일과 다른 개념으로, 사업 시작일과 별개로 이제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 사업 지침이 한번 개정되면서 한번 크게 좀 바뀐 부분인데요. 기존의 외부 사업 지침에서는 이제 정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 산림부문 외부 사업에서는 이제 식생복구를 했다면 식생복구 준공 다음 날 등을 작성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외부 사업이 승인된 시점 이후로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계획서가 상세 등록부 시스템에 등록된 시점 이후의 날짜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정된 사항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상쇄 배출권 부분입니다. 원래는 기존에는 그 온실가스 감축 실적 KOC에 대한 유효기간과 같은 어떤 규정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온실가스 외부 사업을 이행하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증받는 것까지는 같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 KOC를 발행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상쇄 배출권 KCU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 실적 KOC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내년 12월 31일까지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 참고 페이지는 외부 사업 감축량을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간략하게 나타내 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외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건 모니터링 보고서,
그리고 제3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장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관장기관에서 관장기관과 총괄기관인 환경부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인증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이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부문 외부 사업의 특이사항입니다. 산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문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무가 자라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이 길다. 그리고 경제성이 그래서 굉장히 낮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인증유효 기간 혹은 모니터링 기간 등에서 다른 부문과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부문 외부 사업의 인증유효 기간 및 모니터링 기간을 보면 우선 인증유효 기간의 경우에는 고정형 감축사업, 갱신형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3개로 나누어서 명시하고 있고요. 고정형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0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감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0년 이내로 설정해야 되고 2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은 60년까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의 경우에도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및 극소규모 외부 사업 경우에는 최대 인증유효 기간 중에 최소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걸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이유는 소규모랑 극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흡수량이 적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온실가스 흡수량을 인정받아서 그 인증 실적을 판매한 이윤과 어떤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비용 2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인증 유효 기간 내 한 번만 받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극소규모 외부 사업 이외에는 최대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작성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프로그램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받게 되고요. 여기 소규모 감축 사업의 경우에는 고정형으로 신청을 했을 때 최대 인증 유효 기간 30년이니까 여기서도 30년 있다가 한 번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극소규모 감축 사업이고 갱신형이면 갱신형의 경우에는 20년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에 한 번씩 20년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되고, 갱신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갱신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20년에 또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유효 기간과 모니터링 기간 이외에도 산림부문의 경우에는 산림 예치량이라는 걸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예치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예치량을 산정하는 이유는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 재해 발생률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관리, 재정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평가해서 관장기관의 장이 온실가스 흡수량 중에서 최대 30%까지 예치를 해놓고 거기서 손실된 만큼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산림 예치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재정의 위험도, 관리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 산림 재해 발생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모니터링 기간에 따른 외부 사업 인증 실적이 100톤이 나왔다. 하지만 산림 예치율이 3%가 산정되었다면 사업자가 보유 계정으로 수령하는 값은 3%를 제외한 97톤만 수령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외부 사업 지침과 관련된 산림 부문의 특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산림 부문 외부 사업을 모니터링 할 때 산림 조사라는 항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탄소 흡수량 산정입니다. 이제 산림 부문 외부 사업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상부 및 지하부 산림 바이오매스 제적 생장량을 기반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 식은 제가 산림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중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쓰는 식을 하나 가져왔고요. 여기서 산림 바이오매스 확장 개수, 뿌리 함량비, 목재 기본 밀도, 탄소 함량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종별 개수, 상수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진 않고요. 여기 제적 생장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산림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적 생장량의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인목제적, 바이오매스 및 인분 수확표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이 인분 수확표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지의 지위지수, 인목의 수종, 본수, 수고 등 임황, 지황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현장 조사 대상목은 가슴 높이의 줄기 지름이 6cm 이상인 인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략하게 여기 임황과 지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황은 그 인분의 상황, 즉 인분을 형성하는 수목 집단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랐는지, 높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직경이 얼마나 자랐는지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지황이란 임지의 생산력 및 경제적 가치의 판단 자료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지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요 지위가 임지의 생산력을 의미하고요. 그 외에도 방위, 경사, 토성, 유효토심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먼저 산림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요 표준지를 설정하는 이유는 사업 대상지에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원형 또는 정방형의 표준지를 설정하여 산림조사를 실시합니다. 표준지 설계와 표준지 관리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표준지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지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자가 정방형과 원형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개 다 동일하게 면적은 0.04헥타 이상으로 설계해야 되며,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 대상지 구획별 면적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 대상지 구획별 면적의 1% 이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20m 곱하기 20m로 되어 있지만, 요거는 평지에서 측정했을 때고, 산림의 경사지를 고려하면 20m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요 원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지름이 11.3m로 되어 있는데, 요 경우에도 산림의 경사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지를 설계를 해서 이제 산림 조사를 했더라도 그 표준지가 어딘지 찾지 못한다면 이전에 했던 데이터와의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조사하면서 이제 표본점 번호, 조사 일자, 조사 기관 등 일반 정보를 함께 기록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고정 표본점을 말뚝으로 표시하고 소재지, GPS 위치 정보 등을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정 표본점 주변에 표시목에 표식 라벨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표본지 주변에 지형지물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표준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훼손이 되었다면 현장 조사 시 기록했던 고정 표본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표준지의 위치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시 고정 표본점 및 주변의 지형 지물을 함께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체목별로 표준지 안에 인목들을 조사했었기 때문에 그 조사 항목들 수종과 수고, 흉고 직경 등을 함께 비교해서 찾으면 이전에 조사했던 곳과 동일한 곳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밑에 참고 자료로 적어 놓은
산림탄수상쇄사업 산림조사 가이드라인 혹은 제7차 국가 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 활력도 현지조사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임황과 지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흉고 직경과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흉고 직경이란 DBH라고 부릅니다. 흉고 직경이란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 잇목의 직경, 즉 흉고 직경이란 가슴 높이에서 잇목의 직경을 의미하며 조사 장비는 윤척, 디테입 등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흉고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흉고 가슴 높이란 1.2m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디테입이나 윤척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잇목의 나무의 줄기는 타원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윤척보다는 디테입이 조금 더 정확한 나무의 줄기는 타원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윤척보다는 직경 테이프를 활용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cm 단위로 측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cm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은 2cm 관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측정 결과가 7cm 이상 9cm 미만이 나왔다면 이것은 8cm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9.5cm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10cm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경 테이프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직경 테이프는 줄자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자의 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수평이 잘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경 테이프 자체가 나무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거나 아니면 너무 꽉 조였거나 하게 되면 조사자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수피가 불균일하다면 그 지점을 피해서 약간 위에를 측정한다든지 약간 밑에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직경을 어떻게 측정하는 게 맞는 건지를 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에 나무가 있다면 경사지 위쪽에서 1.2m를 측정하는 것이 맞고요. 나무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나무가 기울어진 줄기의 수직인 가상의 수직 면을 그려서 그 면으로부터 1.2m를 띄워진 거리에서 직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1.2m 되는 부위가 너무 부어 있어서 다른 곳을 측정했을 때보다 조금 더 과대한 값이 나온다면 그 위와 그 밑에의 직경을 함께 측정해서 세 곳의 직경을 평균치를 이 나무의 흉고 직경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요것은 1.2m 위에서 가지가 분지가 되었다면 그냥 1.2m에서 측정하면 되지만 1.2m 밑에서 분지가 되었다면 각각을 분지된 가지 하나하나를 각각의 나무로 생각을 하고 각각 흉고 직경을 측정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무의 뿌리가 지상 위로 많이 드러나 있다면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가 만나는 지점으로부터 1.2m를 올려서 여기서 흉고 직경을 측정하게 됩니다. 흉고 직경을 측정했다면 이제 수고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수고란 잇목의 높이를 의미하며 미터 단위로 측정합니다. 미터 이하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정수 처리하여 기록하게 되고요. 수고를 측정하는 기구는 순토 클리노미터, 순토 하이트미터, 버텍스, 하가 측고기 등 굉장히 다양한 전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주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순토 하이트미터, 즉 순토 측고기랑 버텍스라는 측고기를 활용합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나무의 높이를 측정한다는 것이고
각각의 장단점으로 인해서 조사자가 결정해서 어떤 장비를 활용할지 결정해서 산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순도 하이트 미터, 순도 하이트 미터의 장점을 살펴보면 잇목과의 거리에 따라서 삼각함수가 계산된 값이 눈금에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눈금만 읽으면 되는 그런 측정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측정 기기가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요 순도 하이트 미터의 단점으로는 조사자에 따라서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나무의 가장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고 측정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금을 보시면 여기 20m가 떨어져 있을 때 눈금 제일 왼쪽을 읽으면 20m가 떨어진 거리에서 나무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눈금은 15m 떨어져 있을 때 나무의 수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텍스인데요. 이건 하가로프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비의 장점은 일단 초음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도 어떤 방해 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정 시간이 비교적 짧아서 측정 결과가 정확하게 측정 시간이 짧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이 장비의 단점은 순도 하이트 미터보다는 조금 장비 조작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하고 이 장비의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초음파 수신기를 먼저 나무에 부착하고 조사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요 본체를 들고 산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장비를 한 번 더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요 순도 하이트 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흔들리면서 눈금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값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지만 요 버텍스의 경우에는 조사자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십자 모양의 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준점을 나무 끝에 맞추고 나무 끝에서 반사되는 초음파를 활용해서 측정을 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경사지에서 수고를 측정할 때는 나무가 서 있는 등고선과 같은 등고선 방향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잇목의 초두부, 제일 윗부분과 근원부, 제일 밑에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측정 결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잇목의 수고만큼 약 15에서 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 넣어놓은 표준지 수종별 제적 조서를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는 흉고 직경이 쭉 나와 있고요. 2cm 과략된 흉고 직경들이 나와 있고 여기 조사 수고가 1m부터 11m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흉고 직경별로 조사 수고를 기입을 해서 그 합계와 평균을 내고 그 3점 평균을 계산해서 적용 수고를 작성하게 됩니다. 3점 평균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흉고 직경 8cm의 3점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 6cm의 평균 그리고 8cm의 평균 그리고 여기 10cm의 평균을 세 가지를 평균한 값을 8cm의 3점 평균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점 평균을 제적 생장량을 산정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적용 수고에 똑같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용 수고, 흉고 직경 그리고 본수를 활용해서 단제적과 총제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산림부문 외부사업과 외부사업 지침 그리고 산림조사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혹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부분 외부사업 검증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DMV의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단 법령에서의 외부사업 검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법령에서의 외부사업 검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담았는데요. 외부사업의 체계에서의 검증의 의미, 그리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외부사업의 검증을 컨텐츠 1로 담았고, 컨텐츠 2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검증을 이행하시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령에서의 외부사업 검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사업의 추진 체계를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크게 대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 군데의 조직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업무가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부분별 관장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산림부문의 경우에는 임업진흥원에서 이 역할을 현재 이행을 하고 있고요. 부분별 관장기관 외에 이걸 또 이제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와 부분별 관장기관의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인증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의 조직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이행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이행을 하는 외부사업 사업자, 그리고 외부사업을 검증을 이행하게 되는 외부사업 검증 전문기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자적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이행을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상세등록부, 예, 이런 조직들이 외부사업의 추진체계에서의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검증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면, 사업자가 외부사업에 대한 사업 등록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외부사업 검증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에 검증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구비한 후에 인증에 대한 부분을 부분별 관장기관한테 먼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별 관장기관은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특별한 문제사항이 없게 되면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결과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겠고요. 환경부 협의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안에 모든 의사결정을 한 후에 최종적인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없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증위원회에다가 안건이 상정이 돼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결과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거의 형식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수단이고요. 실제적으로는 검증기관의 검증 대응, 그리고 분별 관장기관의 검토, 그리고 환경부와의 협의 기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소요가 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 주요한 핵심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사업 인증 실적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일전에 아마 타당성 평가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증 실적의 경우에는 일단 외부사업 자체의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제에서 활용을 할 때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배출권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을 하는 게 맞지만,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되냐면, 장외에서 일단 거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저희가 배출권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외부 사업을 검증을 받아서 검증된 결과를 바로 주무부처로부터 인증을 받았을 때는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KOC라고 하는 크레딧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그 KOC는 아직까지는 배출권,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제 시장에서 시장 내에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거래가 되려면 장외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 배출권이 실제로 배출권 시장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장내 거래로 이제 다시 반입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장외 거래했던 물량을 가지고 또 주무부처의 신청을 통해서 배출권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CU라고 하는 크레딧으로 전환을 받은 후에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때는 장내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인증 실적에 대한 활용이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부 사업의 인증 실적은 장외 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장내로 전환된 배출권의 거래도 가능을 합니다. 자, 할당 대상 업체는 외부 사업 인증 실적 일부 또는 정부를 상세 배출권으로 전환을 해서 이행 연도별로 제출해야 되는 배출권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활용 가능한 퍼센트의 양이
3기부터는 5%까지로 양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10% 이내 활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3기부터는 5%까지로 일단은 활용 퍼센트를 제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출권과 관련된 그 단위가 조금 이제 두 가지 단위가 있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말씀드린 KOC의 경우에는 외부 사업을 시행을 해서 바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는 KO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크레딧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형태의 크레딧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배출권 거래자 할당업체에서 사용을 하려면 배출권 업체에서 받은 할당 배출권하고 유사하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KCU라는 크레딧이라고 명명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KOC를 KCU로 전환을 한 후에 KCU를 우리는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크레딧의 가치는 우리가 KCU든 KOC든 전부 1이산화탄소 상당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1KCU라고 하는 걸 1KCU하고 1KOC는 전부 1톤의 이산화탄소를 해당하는 양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OC가 KCU로 전환이 되면 배출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배출권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AU, 즉 얼라원스 유닛, 우리가 할당을 받았을 때의 배출권과 동일한 동가로 거래가 되는 수준이 되고 실제로 KAU하고 동가가 되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전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제도가 좀 바뀐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외부 사업에서 검증을 받은 후에 그냥 크레딧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크레딧을 배출권 시장에 전환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유효기간을 설정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출권 거래제 3기 때부터 이 크레딧에 대한 유효기간을 이제 조금 제한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KOC라고 하는 크레딧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인증 후 2년 내 KCU로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 3기부터 새롭게 생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내에 KCU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KCU는 아까 말씀드린 KAU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 KCU로 전환을 한 순간부터 이 크레딧에는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의가 됩니다. 즉 전환을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KCU 2020이 될 거고 KCU 2020은 KAU 2020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출권 거래제가 실제로 2020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는 다음 연도 6월까지의 그 크레딧에 대한 유효기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선 이제 KAU하고 동일한 유효기간 설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3기부터 새로운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의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내용에서 우리가 검증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용어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검증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이 되게 어렵게 써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업자가 사업 등록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이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라는 그 실적에 대해서 모니터링 보고서에다가 우리는 실적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 보고한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이 기준에 맞게 신뢰할 만하게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됐는지를 검증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우리는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지침상에서의 용어 정의에 나와 있고요. 자, 이 검증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검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기관에 대한 용어도 살펴보면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을 한 외부 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환경부 장관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미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증심사원 5인의 상근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2021년에 새롭게 검증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그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만이 검증기관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요구사항은 환경부 장관 요구사항을 따르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검증기관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외부사업 검증을 할 때 우리가
검증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검증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수행할 때 이 검증에 대한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라서 사실에 근거하고 내용을 검증 보고서에 투명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검증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고를 하거나 검증 보고서를 이렇게 확인을 할 때 그냥 검증기관하고 아니면 이제 사업자하고 둘이서 뭐 짬짬이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내용들은 객관적인 사실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용을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보고된 내용은 검증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내용들을 투명하게 검증 보고서에 기록 반영을 함으로써 모든 내용들을 투명한 절차에 공개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명한 그리고 객관적인 모든 사실을 근거를 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즉 배출권을 이제 우리가 확보를 받아야 되는 그 양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제 검증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 즉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검증을 신청하는 주기가 이제 배출권 거래제 3기부터는 요거는 이제 3기부터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개정돼 있는 지침부터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규모에 해당되는 외부 사업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산림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산림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나무를 심고 얘가 결국은 가꾸어서 그 생체 증량을 중식함으로써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다 보니까 1, 2년 안에 이제 흡수량을 우리가 산정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부분에 한해서는 5년이라고 하는 그 주기를 특별하게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사업의 경우에 특히 산림 분야에 있어서는 매 5년마다 한 번씩의 검증을 수행을 한다, 모니터링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특이사항은 소규모 감축 사업에 한해서는 매 5년도 아니고요. 그 최대 인증 유효 기간 내에 한 번 이상의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대 인증 요구 사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산림 부분의 외부 사업의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3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유효 기간, 인증 유효 기간 전체 기간에 통틀어서 5년마다 할 필요 없이 소규모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이행을 해도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일반 규모인, 즉 소규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의 규모는 연간 3,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를 하게 되는 사업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산림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간 3,000톤 이상의 감축, 흡수의 실적을 갖게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1회를 갖지만, 그 미만의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인증 유효 기간 내 1회 이상, 즉 사업자가 한 번 이상을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뭐 10년에 한 번 하셔도 문제 없고 20년에 한 번 하셔도 문제 없는데, 어쨌든 최대 인증 유효 기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것 하고요. 다음에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한 후에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검증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인증 유효 기간을 한 번 이상 하든 매 5년마다 하든 어쨌든 모니터링 기간이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가 모니터링 기간을 종료를 했으면, 얘는 언제까지 우리가 모니터링 검증을 마쳐야 되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검증을 완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검증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증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실제로 주무부처 관장기관에 검증을 신청하는 기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인증받은 시점이 아니고요. 검증을 위한 신청 단계까지를 1년 이내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에서 또 다른 감축량에 대한 검증 부분을 보시면요.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체계에서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기관에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절차를 이 법적 근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검증기관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아까 검증 원칙 말씀드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증기관이 검증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되냐면 지침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등록부 변경 사항,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의 이행,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른 모니터링의 이행,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및 품질 보증 절차,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정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증보고서에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 7가지 사항이 우리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검증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크게 저희가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요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등록한 사업 계획 내용하고 실제로 이행과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자, 일치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쭉 이행을 했을 경우에 그 감축량 또는 흡수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는 과대 또는 과소 산정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를 정확하게 정확성 관점에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검증기관은 수정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를 받은 외부 사업자는 수정 보완 상태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요구 조건도 있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검증기관으로부터 수정 요구 사항을 받았는데 이것을 적절히 시행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은 검증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그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검증 의견서가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주무부처에서는 검증기관의 검증 의견서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해서 바로 인증을 취소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세서와 같이 수정 보완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기간 동안 시정 조치를 이행을 함으로써 검증 의견을 적정이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나의 인증 신청량이 적절하게 주무부처나 관장기관한테 제출이 돼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따로 설명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수정 보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횟수가 3회라고 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 3회라고 하는 시정조치 시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으로 시정조치를 계속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증기관으로부터 최대 3회까지의 시정조치에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 횟수 내에 검증과 관련된 모든 이슈사항을 전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등록된 사업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내가 등록한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되기 전 상황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검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그것을 재등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6하고 8월까지 해당 사항이 바로 그 내용인데 만약에 외부 사업의 모니터링 된 사항들이 사업계획서 내용하에서 사항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자, 해당 부분 관장기관을 통해서 이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하고 인증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과시킴으로써 다시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승인을 받게 되고 이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검증을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조항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검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검증과 관련된 그리고 인증과 관련된 절차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검증이라는 표현하고 인증이라는 표현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뒤에 부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부 사업자가요. 사업을 이행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흡수를 했냐, 산림을 이용해서 흡수를 했냐라고 하는 거를 양을 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내가 얼마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제출을 할 때 양이 얼마입니다. 요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로 관장기관한테 우리 이만큼 실적이 나왔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체계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증기관에 검증을 수행을 해서 1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면 검증기관은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시정과 수정 조치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피드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증기관에 봤을 때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증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검증보고서와 최종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가지고 결국은 감축량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 파란색 단계까지가 검증, 즉 검증기관하고 사업자의 관계에서 이행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검증 이후에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뭐냐면 검증에서 확정받은 양을 이제 배출권 거래소에서 우리가 배출권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그 양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 단계가 필요하죠. 자, 그 단계를 우리는 인증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증이 끝나서 우리가 확정된 검증량에 대해서는 이제 관장기관에 감축 인증 신청서를 내서 인증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시키고 접수된 내용에 따라서 검증 결과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검증 결과를 검토받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검증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던 프로세스랑 좀 유사하게요. 관장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도권에서 그 지침이 요구사항에 모든 인증 신청 서류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내용상에서는 이견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감축량 인증 검토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을 사업자한테 제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검증 인정 검토서는 다시 이제 인증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단계에서 이제 최대 우리는 인증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내용은 그 인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즉 검증이 끝난 이후에 인증과 관련된 절차가 이제 우리 지침 별표 8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즉 사업자가 외부 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분별 관장기관이 인증 신청을 접수를 받게 되고요. 관장기관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이행을 합니다. 자, 검토 내용에 따라서 최대 3회까지 여기서도 역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검토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인 검토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부분별 관장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됐으면은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감축량 인증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인증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통상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솔직히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서 검증을 받고 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위원회에 올라가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 단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증과 관련된 기간이 끝난 이후라도 이 부분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인증 검토라는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는 부분도 보통 한 달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인증위원회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도 한 1, 2개월 소요가 되다 보니 통상적으로 검증 이후에 인증 신청의 경우에도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이런 상황인 거고, 실제로 최근에는 이 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나 인증에 대한 물량이 이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증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제한이 돼 있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정이 다음 회차에 인증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미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인증과 관련된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컨텐츠 1에 해당되는 우리 외부사업 지침이나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검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외부사업 검증 과정과 관련된 부분하고, 다음에 문서심사와 현장심사 시 주요 이슈사항 및 대응. 이 경우는 실제로 모니터링 보고서의 작성의 이슈사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흔히 검증을 할 때 문서심사하고 현장심사 과정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슈사항들을 확인하는 방법,
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사업의 검증 프로세스는 뭐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검증 프로세스 같습니다. 즉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업자가 작성을 하신 이후에 이것을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을 하면 검증기관이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한테 최종적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게 된다.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데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문서상의 내용을 주게 됐을 때 문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 그리고 검증기관으로부터 보통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검증기관이 문서 검토와 현장 검증을 이행을 하게 되고요. 현장 검증까지 끝난 후에는 사업자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청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요청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답변을 해주게 되고 그 답변 사항을 검증기관이 검토를 한 후에 검증기관이 발행했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됐었는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다면은 검증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 결과를 정리를 하면서 검증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서 1차적으로 끝내는데 그렇다고 검증 보고서 작성하자마자 바로 사업자한테 제출되는 게 아니라 검증기관 내부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부 심의에서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확인됐으면 최종적인 검증 보고서를 사업자한테 제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세서에 검증하고 지금 외부 사업 검증하고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이 검증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명세서의 경우에는 NGMS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 사업은 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 사업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 문서로 검증기관에서는 검증 보고서 작성을 하고 날인된 검증 보고서의 문서를 사업자한테 제출을 하면 사업자가 NGMS 시스템에 이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해서 이제 인증 신청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뭐 이런 차이를 명세서 검증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일단 진행이 검증 과정에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검증과 관련해서도 이게 뭐 일주일에 끝날 일이거나 한 달에 끝날 일이 아닌 거죠. 대부분들 보면. 그래서 통상적으로 검증 프로세스도 빠르면 한 2달, 늦어도 한 3달 정도 이상의 소요가 되고요.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현장 검증 이후에 여기 따로 설명은 안 썼습니다만 제가 아까 계속 구두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답변을 하면 검토를 하고 또 혹시 이견이 있으면 다시 의견을 주고 시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검증기관이 결국은 모든 사항들이 해결이 됐다 할 때까지 확인하게 되는 이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냐에 따라서 검증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상황에서 보면은 이 대응 과정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짧은 대응을 해서 검증이 상당히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시정 조치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사업자의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일정이 굉장히 변경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검증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서 사업자한테 제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검증 보고서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지가 있고요. 다음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대한 정보를 쓰는 란이 있고 세부 검증 내용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 검증 내용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쓰는 란은 뭐냐면 변경에 대한 평가, 사업에 대한 이행 여부, 다음에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이행 여부, 데이터에 대한 평가, 다음에 QA, QC 절차의 준수 여부. 자, 이 내용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검증에서 요구하고 있는, 즉 지침에서 검증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사항 아까 그 7가지 사항 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대부분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발견했던 시정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이 3번 사항에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검증 결론과 검증 의견을 씁니다. 검증 결론은 검증하기 전에 감축량에 대한 것과 검증 후에 감축량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검증 의견은 그래서 검증을 한 결과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내용이 신뢰할 만하냐 아니면 신뢰하기가 어렵냐라고 하는 최종적인 의견을 담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세서랑 유사하게 검증 의견에서 적정이라고 하는 의견을 받지 않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부적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모니터링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장기관에 제출이 돼도 관장기관이 바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의견상에선 아무리 못 받아도 조건부 적정에 해당되는 이상의 의견을 받으실 수 있어야만 이 검증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인증 신청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고서, 검증 보고서의 형식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양식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검증 보고서 말고 이 검증 보고서에 첨부가 돼야 되는 또 하나의 문서가 있는데 바로 그 내용은 검증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검증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좀 깁니다. 양식 자체로만 봤을 때 한 20페이지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 내용을 다 채우게 되면은 한 3,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 모든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일단은 전부 검증 기관에서 기록을 하는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되는 모든 사항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면은 명세서 검증 체크리스트하고 유사한데 이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현장 검증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이 사항들의 경우에는 외부 사업 고유의 체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아니면 사업 이행 준수 여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평가, 다음에 뭐 QA, QC 절차에 대한 평가, 이런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에서 우리가 확인이 요구되는 모든 항목들을 이 체크리스트 단계에서 전부 확인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전부 검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우린 최종적인 검증 의견서, 검증 보고서가 발행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식 자체는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확인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런 변경에 대한 평가 때는 어떤 항목들을 보는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검증기관에서 검증할 때 뭘 중심으로 볼 거냐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핵심적인 부분을 뒤에 요약된 형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검증 항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검증 요구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사업 등록후 변경에 대한 평가 부분은요. 보통 검증을 할 때 무엇을 보냐면은 일시적인 변경이냐 아니면은 영구적인 변경이냐 하는 것들을 보통 확인합니다. 즉,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과거에 사업 등록을 할 때 제출을 했던 문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사업 계획서에는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식생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 어떤 지역에 어떤 수종의 나무를 몇 그루를 몇 번을 심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 사업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된 사업 계획서 내용하고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사업을 이행을 했으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100% 똑같이 이행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뒤에도 예를 나오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생을 하실 때는 고사목 발생 같은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100주의 나무를 이 사업에서 계획을 해서 심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딱 100주만 심지를 않죠. 100본만 심어가지고는 만약에 한두 개의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감축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100번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는다라고 계획을 하면 실제로는 보통 5에서 10% 정도의 여유분을 좀 더 심어서 고사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만약에 발생을 했는데 우연찮게 더 많은 고사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고사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해서 내가 사업계획서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달리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사업 등록후 변경에 대한 평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검증하는 관점에서는 그 내용을 일시적인 변경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변경이냐는 관점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일시적인 변경 사항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뭐 이게 문제가 크지 않다라는 식으로 보통 결론을 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구적인 변경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사업계획서에선 A라고 하는 계획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이행은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형태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대로 나는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나는 사업 그대로 이행을 못했으니까 얘는 인정을 못 받느냐? 그 개념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 변경사항이 영구적인 변경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 영구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수정 보완을 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를 저희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변경의 사항이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사항을 단순히 보고하는 형태로 끝냅니다. 근데 영구적인 변경 사항인데 이 영구적인 변경 사항이 사업계획의 변경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서 재등록을 요청하는 것까지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감축량이 더 늘어나는데 흡수량이 더 늘어나는데 사업계획서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보수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도 일종의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의 처리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업계획 변경 없이 보고하는 형태로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이 중간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이행. 자,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치, 주소 같은 것들이 변경사항은 없는지 또는 사업자가 혹시 바뀐 거는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주 특이한 내용이 아니라면은 보통 그 내용을 모니터링 보고상의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준수사항인데, 자, 이것은 사업을 등록을 할 때 우리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업을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자, 근데 그 방법론이 만약에 바뀌게 됐으면 우리는 변경된 방법론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등록할 당시의 방법론을 따라서 그대로 사업을 이행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적용 방법론에 따른 거를 평가를 할 때는 이 적용 방법론은 등록 당시의 방법론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대로 이행이 됐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등록 당시의 방법론과 실제로 모니터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다르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변경되는 사항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의 내용을 조금 바꾸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사업계획 변경 정도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방법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 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 방법론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방법론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이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 그 적용 불가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 사업이 모니터링 될 때 이행이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적용 방법론을 준수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우리는 감축량에 대한 인정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자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철회를 해라라고 검증기관이 요청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 방법론하고 실제로 사업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사업에 대한 그 이행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후에는 감축량과 관련된 산정 방법인데요. 자, 감축량 산정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있는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서 이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취득한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정보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단계,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니터링 절차에 대한 QAQC도 보통 모니터링 계획에 수립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니터링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QAQC 절차가 잘 준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증할 때 저희가 세부 검증 항목으로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 지침하고 방법론을 이제 최근 거를 보통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신의 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최근에 외부사업 관련 지침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항상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외부사업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인 law.go.kr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자, 여기 행정규칙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키워드로, 여기까지가 키워드예요.
예, 여기까지가 키워드가 돼서 저거를 여기에 검색어에다가 집어넣으시면은 해당되는 조항이 쭉 뜨게 되는데 산림 부분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재 여러분께서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지침은 2021-36호가 가장 최신 지침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침 내용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서식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 서식 같은 것도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검증 보고서냐, 극소규모 검증 보고서냐, 모니터링 보고서냐, 예, 이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해당되는 서식도 구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은 상세 등록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께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세 등록부는 사이트가 ors.gir.go.kr라고 하는 사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 상세 등록부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보통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 치시면은 이제 주무부처 관장기관한테 서류를 내시거나 통지를 받게 될 때 그거를 다 이 화면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확인을 하시게 되는 부분은 아마 이 정보 공개, 요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정보 공개는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외부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하시고 감축약 인증 현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회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산림 부분에 한해서 조금 아쉬운 게 아직까지 산림과 관련해서는 인증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즉 사업이 등록이 된 것까지 방법론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등록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의 외부 사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1, 2년 안에 그 감축 실적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외부 사업의 경우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산림에 한해서는 5년으로 조금 이렇게 그 텀을 길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축 실적이 1, 2년 만에 안 나오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등록된 사업들이 이제 막 검증을 신청을 해서 인증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인증이 된 사례는 조회는 못 하시겠지만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항상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회가 가능하시니까 예, 참고해서 자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감축량 인증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은 이 공개된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벤치마크를 하셔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타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고 어떤 샘플링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측정을 했더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때 이제 상당히 좋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적용 서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은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모니터링 보고서 형식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셔서 이제 모니터링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침의 별지 17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증의 주요 영역은 요 6가지 정도의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사업의 이행과 감축 실적의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크게 대변됩니다. 자, 이거는 검증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 보고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업의 이행에 대한 보고와 실적에 대한 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사업 등록 후에 변경에 대한 평가 사항 중에 자,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 등록 후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사업장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사업자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또는 모니터링 조직이 바뀌었거나 근데 이것들은 이름만 단순히 바뀐 거지 기존의 사업장은 그대로 있는 거고 사업자도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 조직도 그대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한 변경 사항인데 이런 변경 사항들은 감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뭐 사업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계획서의 변경 대상에서 우리는 좀 많이 빼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외부 사업을 등록을 할 때 로그인하는 것도 전부 이제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와 아니면 또 인증 신청 이런 것들을 다 사업자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이런 사업자 정보가 만약에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저희 절차상에서 보면은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재등록한 후에
검증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실제 사례에서도 보면은 동시에 변경을 하면서 동시에 인증, 즉 그러니까 사업계에서 변경과 인증과 관련된 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주무부처나 관장기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확인을 받는 경우들도 가능은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일단은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되게 단순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동시 진행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도 세부적인 건에 대해서는 관장기관하고 일단은 협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사항은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은 감축량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거는 수종이 바뀌었거나 본수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업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나는 예상 감축량은 참나무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소나무로 바뀌었으면 그 나무가 흡수하는 흡수량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본수를 하더라도 흡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업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감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라면은 원칙대에 따라서 이 변경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변경 신청을 하고 그 후에 변경된 게 승인 후에 이제 거기에 따른 감축량, 흡수량을 인증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은 모니터링 보고서의 그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나 또는 동시 진행을 통해서 검인증 때 같이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양이 바뀌는 수준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그 후에 검증을 마무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후자의 경우, 즉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검증 기간도 길어지고요. 상당히 인증 기간까지 들어가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변경에 대해서 재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검증 자체가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통 표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쓰여요. 사업장명, 다음에 사업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사업 위치. 자, 그리고 인증 유효 기간하고 모니터링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감축량 소유권 같은 것들도 소유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은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원래 다 있냐? 당연히 다 사업계획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업계획서에서 등록을 할 때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인데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일단은 변경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일치를 먼저 확인하는데 만약에 얘하고 일치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경에 대한 검토 부분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표지 실제 예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표지에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쓰도록 되어 있고, 등록 고유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 이름, 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다음에 보전, 작성일자, 다음에 방법론, 그리고 예상 흡수량, 다음에 실제 흡수량 이렇게 내용들을 쓰는 게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이 표지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동그라미 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모니터링 보고서의 버전과 작성일자에 대해서 이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정조치에 따라서 모니터링 보고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항상 버전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시고 날짜에 대해서도 작성하신 날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서 내가 사용한 모니터링 보고서의 버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통 파일명으로도 구분하시는데 표지에 형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버전 리비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메이저 리비전이라고 해서 감축량이 확 바뀌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요거에 대한 변경을 하고요. 이 뒤에 점 찍혀 있는 뒤는 마이너 리비전이라고 해서 감축량에 영향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오탈자 같은 것들이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버전
뭐 3.5 이렇게 되면은 대략 지침이 이거 되겠죠. 감축량이 한 3번 정도 바뀌었고 마이너한 거 한 5번 정도를 바꾼 보고서의 수정 버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명명하기 나름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요 번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인증 유효 기간에 대해서 잠깐 혼동될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인증 유효 기간은 우리가 사업 등록할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그 확정되어 있는 기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위에 예시도 나왔습니다만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나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냐면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까지 실제로 사업 계획을 했으나 그 사업을 이행을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모니터링을 안 한 기간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가끔 사업자들께서 모니터링 기간은 나는 실제로 모니터링한 기간이 2017년부터니까 여기다 2017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모니터링 기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번 회차 때 적용하게 되는 사업 인증 유효 기간 내에 내가 적용해야 되는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건 모두 일단 포함해서 보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뒤에 모니터링 보고서에 사업 이행과 관련된 보고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기간 동안은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제외했다.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여기에서 내가 임의대로 모니터링 기간을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를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모니터링 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인증량에 대한 부분이 코드가 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관리가 안 되면은 차후에 모니터링 했었을 때 그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얘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은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신청을 했다가 얘가 인정을 못 받아서 뺀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보고를 하고 이 표지상에서의 기간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행했던 기간 동안은 모두 포함해서 보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 예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의 표지 버전은 매 수정시마다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력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업적 위치 표기와 관련해서는요. 이거는 사업계획서에서도 보통 이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지도하고 실제로 사업이 이행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마킹하고요. 다음에 이 이행되는 이 GPS 포인트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런 포인트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좀 격자가 있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다 요 포인트별로 좌표를 찝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주소지하고 위치에 대한 표현을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사업계획서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이행을 했으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업계획서에서 보고를 했던 내용하고 위치가 바뀌었거나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당연히 모니터링 보고상에서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하게 되면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야겠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이 오타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타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사업계획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썼으니까 우린 그대로 쓰냐? 그건 아니고요. 오타인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해당 정보도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 수정 부분이 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표기와 관련된 부분의 수정일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오기 사항으로 나중에 처리를 하시면은 문제는 없을 거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업계획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니터링 보고서에 항상 똑같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정보라면 그거는 수정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업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자, 아까 잠깐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변경 사항과 이제 항구적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두 가지 사항이 전부 사업계획서 변경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업계획서 변경도 일시적인 변경 사항의 경우는 일시적인 변경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요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특수하게 된 상황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준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그리고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보수적 산정이 필요하다면 보수적 산정을 하는 정도로 저희가 처리를 하지 이 일시적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을 사업계획 변경까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업 내용이 항구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존에 등록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 이 항구적인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만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검인증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하나하고 다음에 사전에 사업계획서 변경을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검증을 그 후에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 그렇게 두 단계로 나눠지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단순한 사업계획 경우에 오탈자 수정의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링 보고서상에서도 수정은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사업 유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업 유효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변경 사항이 항구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침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의사결정을 해줬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 항구적인 변경 사항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회차 모니터링에 변경 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바꾸는 건데 문제는 인증 유효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더 이상 그 다음 회차의 모니터링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회차 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모니터링 보고서상에 변경하는 걸로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환경부의 최근에 확인했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변경사항의 처리는 굳이 사업계획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보고상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 변경되는 내용들은 타당성 평가 때 우리가 제출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함으로써 변경된 내용이 무언지 그리고 그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대한 검증 확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예를 들겠는데요. 뭐 이거는 사업계획서상에 예를 들어 식재 수정이나 식재 본수가 이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산림 부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 일단은 제일 먼저 식재 수정과 식재 본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증빙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검증기관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변경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증빙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되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유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재 수정과 식재 본수가 일시적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까 식재 본수 말씀드릴 때 고사목을 고려해서 조금 여유 있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을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식재 수정과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어 이 구역에 참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여기서 참나무가 일부 빠져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단순하게 이게 뭐 본수에는 영향이 없는데 구역에 따른 식재 수정의 차이냐 아니면은 전체 사업에서의 수정의 차이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감축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 사업계획 변경 부분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변경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 변경이나 이제 초과 식재 같은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는 증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보수적으로 제외를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수정 변경이 탄소 흡수량이 적었던 나무를 심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행 과정에서 흡수량이 큰 종류의 수정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근데 사업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증빙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에 사업계획 보고했던 대로 계획을 보고한 대로 우리는 감축량 인정을 받아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초과 식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뭐 10주 정도를 심기로 했는데 10번을 심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한 15번으로 늘었어요.
자, 근데 이 5번을 더 늘린 부분을 우리가 준공보고서나 아니면 서류상, 도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을 더 심은 거에 대한 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는 사업계획서대로 10번에 대한 식재를 한 거로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검증의 원칙에서 입각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보수적인 걸로 들어갑니다. 자, 샘플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업 경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 기존에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 대상에서 이렇게 나무를 여기다 식재를 하겠다라고 계획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렇게 섞여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면에서 나무가 어떤 게 우리가 기존 나무고 어떤 게 새로 식재한 나무인지 구분이 되게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얘를 구분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사업 경계 내 구분한 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면 되지만 구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다 제외를 하고 우리는 모니터링을,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샘플링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제외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본수가 감소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사항을 반영해서 흡수량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원래는 사업계획서에서 A 지역에 1000본을 심기로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 해, 심기로 한 해. 그래서 홍수가 난 기간 동안 한 30%를 식재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 기간 동안에 700주만 우리는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사업계획보다는 덜한 상황이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흡수량의 경우에는 감소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일단은 반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한 5년쯤 뒤에 그 식재가 원래 계획대로 반영이 됐다면 그때는 증빙 자료를 통해서 식재 본수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인 흡수량을 다시 재산정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모니터링이 끝난 기간은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 이후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우리는 반영하실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고서상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되는데 사업 계획 본수와 모니터링 본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건가? 보수적으로는 빼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내 사업 경계에 넣으시겠다면은 이거는 사업 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게 본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본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 고3억을 고려한 경우다 보니까 사업자들 상황에서는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고 모니터링 인증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로 이제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대부분 제외하고 그냥 바로 인증 요청을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업자가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1톤이라도 더 많은 감축을 받으신다면은 이제 사업계획 변경까지 추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일단 빨리 받겠다 하면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 흡수량에 대한 부분은 내가 제외하고 그냥 바로 인증 요청을 하시면 되겠다. 요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검증보고서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로부터의 변경 여부, 다음에 사업 이행 여부, 적용 방법론으로부터의 변경 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 여부. 즉 아까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변경 사항이 어땠느냐라는 부분들을 검증보고서상에서 이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검증보고서상에서 저희가 기록했던 예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런 결론을 써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업자하고 합의를 해서 보수적인 산정을 이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면 일단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서 인정.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여기 내용에다가 보통 검증보고서에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인데 모니터링 시스템은 보통 모니터링 조직의 R&R이라고 얘기하죠. 롤 앤 레스폰시빌리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요.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 이런 사항들을 사업계획서상에 놉니다. 즉 예를 들어 뭐 나무에 대한 관리는 어느 회사가 할 거고 다음에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어느 회사가 할 거다라는 걸 사업계획서 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저희는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합니다. 특히 그 검증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상에서 예를 들어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을 뭐
A 회사에 김 차장이 하기로 했는데 그 김 차장에 대한 자격 관리는 매년 주기적인 보수 교육, 그러니까 뭐 살림에 대한 교육 이수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아주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저희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즉 사업계획서하고 검증보고서에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세부적이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전부 다 검증 과정에서 증빙자료로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모니터링 데이터하고 지표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당연히 우리가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변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정의가 돼 있고 정의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했으면 모니터링 계획에서도,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도 이 내용은 똑같이 기술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수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수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장 조사에 전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데이터 출처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검증 과정에서 모든 수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모니터링 장비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수고를 측정할 때 하그로프 수고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하그로프 수고 측정기를 썼는지를 보여달라고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즉 검증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술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사항들은 전부 저희는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간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유의사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 주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각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주기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살림에 대한, 그러니까 조림, 재조림 또는 식생복구 방법론에 보시면은 이런 수고하고 흉고 직경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매 5년마다 하는 모니터링 주기가 방법론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니터링 주기 5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주기인 5년하고 이 두 개가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규모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인증 유효 기간 내에 딱 한 번만 모니터링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매 5년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 5년마다 모니터링하는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방법론에 이거를 준수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는데, 자,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년 만에 딱 한 번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방법론에 보면은 수고하고 흉고 직경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모니터링 보고서는 30년 만에 한 번만 썼을지 몰라도 매 5년마다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목의 수고와 흉고 직경은 5년마다 내가 조사는 해왔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는 주기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주기가 방법론의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 그 요구사항이 우리는 변수 설명에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5년이라고 하는 주기는 우리가 30년마다 검증 모니터링을 하든 10년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쓰든 그 모니터링 보고서 쓰는 주기랑 관계없이 이 그 살림 부분과 관련된 방법론 특성에 따라서 매 5년마다는 이 흉고하고 흉고 직경과 수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 우리 샘플링 계획대로 조사를 반드시 이행하셔서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내가 10년에 딱 한 번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첫 번째 해하고 10년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이 모니터링 주기를 준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흡수량에 대한 거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 주기를 준수를 못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보수적 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법론에서 나와 있는 이 모니터링 변수의 주기 사항 부분들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반드시 인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고정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변수의 출처에 대한 확인과 출처의 최신 데이터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탄소 함량비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나 목재 기본 밀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이제 티어 2에 해당되는 거죠.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고한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이제 사업계획서에 보고를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변수는 요 계획대로 준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탄소 함량비에는 IPCC 개수를 쓰겠다라고 했으면 우린 매 모니터링 할 때마다 이 개수를 쓰는 걸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자, 만약에 내가 모니터링을 지금 했는데 이 국가 공인 인증기관에서 공고한 배출 개수가 예를 들어 2020년에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전 모니터링 할 때까지는 이전 개수를 쓰면 됐지만 이 변경된 게 확인 시점된 이후부터는 요 개수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최신 데이터가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는 반드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기록을 해야 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항들을 이제 검증 보고서상에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확인 기술을 하냐면 자, 모니터링에 대한 준수 적정성 부분, 그래서 아까 변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이제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통해서 이상이 있었다, 이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냅니다. 보통 여기서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상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 산정을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여기다 추가적인 설명을 쭉 이렇게 블라블라 기록을 하겠죠. 예,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샘플링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샘플링 데이터와 보고 데이터에 대한 판단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산림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산림의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가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거기에 어떤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그 흉고하고 그러니까 흉고 직경하고 다음에 수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거기 심은 나무들을 전수조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에 보통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서 샘플링 규모를 보통 정의를 내립니다. 너무 부지가 크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한다는 걸 계획을 세워도 되지만 부지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거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1% 내지는 5%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된 기준에 따라서 샘플링 규모를 정의해서 방법에 대해서 영의를 하죠. 자,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모니터링 하셔서 그 내용을 검증할 때 요청을 하셨을 텐데 뭐 검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이 계획대로 샘플링을 잘 했겠거니 하고 그 데이터를 100% 믿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검증의 이유는 사업자가 보고한 게 과연 신뢰할 만하냐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검증기관 입장에서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현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할 때 샘플링을 다시 해요. 즉 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이 구역 내에서 수본 몇 그루를 취했을 때, 자, 얘가 어떤 나무고, 다음에 흉고 직경과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얘가 이제 사업자가 보고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데이터 검토 시에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의 샘플링 규모는 국내에서 정확하게 이만큼 해라라는 게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검증기관마다 샘플링 기준을 따로 정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CDM을 했던 검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CDM에 있는 샘플링 서베이 방법을 통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명세서에 있는 검증 절차별 세부 검증 방법에 있는 샘플링 기준을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보통 쓰는 식이 바로 요겁니다. 루트 식재 분수예요. 예, 여기 표기가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식재한 수가 뭐 예를 들어 4,800그루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대략 70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샘플링 규모는 우리는 70본에 대한 나무를 샘플링을 통해서 최소 샘플링 규모로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 말고 검증기관별로 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95%의 신뢰 구간을 갖는 통계적 샘플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 S, n-1의 루트 뭐 이렇게 뭐 하는 식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규모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루트 식재 분수 하는 거랑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서 저희가 명세서의 경우에 사업장 샘플링을 이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검증기관마다 갖고 있는 고유 기준에 따라 샘플링 규모를 정해서 다시 확인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검증기관이 확인했던 그 결과값하고요.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사업자가 샘플링해서 제시한 결과값하고
똑같이 일치한다면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저는 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맞는다라고 결론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업자가 제시한 값하고 내가 샘플링을, 그러니까 검증기관이 샘플링한 값하고의 차이가 항상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 차이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우리는 걔를 인정해도 될 거냐라는 개념인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명세서처럼 중요성이라는 관점을 좀 도입을 해요. 이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산림탄소 상세사업 검증 매뉴얼하고요, 배추권거래제 검증 지침에서 50만 톤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기준인 이 5%에 해당되는 양적 기준치를 보통 중요성으로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 그 사업자가 보고를 한 값이 10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샘플링한 규모에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한 98 정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가 보고한 값하고 내가 보고한 값, 내가 실제로 확인한 값하고의 차이는 2%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2%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판단 기준을 5%로 봤을 때는 5% 안에 속하니까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사업자가 샘플링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내가 보고한 값이 98이 아니라 92쯤 나왔다고 치죠. 그러면 오차가 8%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5%를 초과를 하죠. 자, 이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기준대로 전체적인 비율에 따른 보정을 할 건가, 아니면은 삭감을 하던가, 아니면은 사업자가 샘플링을 다시 조사를 해서 새로운 값을 나한테 제시를 해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중 조치 과정에서 값들이, 인증값들이 변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 산림에서의 특성인 이 샘플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샘플링으로 보고한 값을 검증 과정에서도 저희는 샘플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두 개의 결과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우리는 인정 가능한지, 이 범위까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검증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사업자가 보고한 값이 요거였고요, 샘플링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를 비교했더니 한 4.1% 정도 차이가 확인이 됐어요. 자, 얘는 중요성 관점에서 5% 미만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자가 보고한 값이 큰 이상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결과를 제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결과 부분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모니터링했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감축량, 흡수량이 얼마인지를 이제 사업자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보고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할 때는 일단은 엑셀로 작성된 시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성된 시트가 맞게 반영을 했는지 저희는 확인해서 검증보고서에서 내용들을 쓰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결과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표지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사업계획서에서의 예상 감축량하고 예상 흡수량하고 실제로 이행했을 경우의 흡수량하고 차이가 발생을 항상 할 거예요. 그럼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인 사항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에도. 자,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는 검증을 할 때 그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즉 사업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을 요청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거 어떤 경우에 더 중요하게 확인을 하냐면은 사업계획서상에서는 예를 들어 뭐 한 100톤 정도 흡수했을 거다라고 예상 감축량을 정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행했더니 한 150톤 정도가 흡수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감축량, 흡수량이 늘어났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원인이 진짜 뭔지를 중후부처나 관장기관이 굉장히 꼼꼼히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줄었으면 솔직히 조금 간과해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무를 덜 심었거나 아니면 나무가 죽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늘어난 경우는 어쨌든 얘가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흡수량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보통 보고가 되고요. 이 내용이 엑셀하고의 일치성, 보통 엑셀 시트로 쓰시니까요. 그다음에 보고상에서의 내용하고 일치성,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게 있는 여러 이 변수들이요, 모니터링 된 거랑 실제로 이제 고정 변수 같은 것들은 앞서 모니터링 변수, 고정 변수에서 확인했듯이 최신의 근거 데이터, 그리고 실제 샘플링 돼서 확인했던
활동 데이터들을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치성을 확인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게 아까 실제량하고 예상 사업계획서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예,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 예상이 240인데 실제가 360이다, 뭐 거의 30%가 는 거잖아요. 그럼 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써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링 보고서 이제 마지막에 쓰시는 게 이제 참고 자료에 이런 내용들을 쓰게 돼 있어요.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작성할 때 참고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록을 하신 모든 자료들은 제출이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자, 어디다 제출하면 검증기관에도 제출해야 되고요. 관장기관에도 제출합니다. 즉, 인증 신청을 할 때도 제출하고 검증할 때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한의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만, 일단은 주요한 자료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첨부 자료로 같이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예, 사업 사례에 보시면은 이제 뭐 매개 변수에 대한 출처라든지 아니면은 조사 방법과 관련된 부분, 계산과 관련된 방법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출처 자료로서 저희가 확인되는 증빙 자료로서 제출을 하는 거고, 이건 참고 자료로 전부 리스트 작성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한 가지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검증을 할 때 그 현장 검증까지 끝나고 나면 검증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어디에 기록이 남냐면 검증보고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근데 검증보고서상에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 개선 권고 의견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하고 개선 권고 두 가지로 나눠서 드리는데, 시정조치 요청으로 받은 부분들은 저희가 검증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 수정해야 되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선 권고의 경우에는 검증기관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거 이번 검증 마무리될 때까지 다 해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신다면 다음 회차 모니터링 때는 꼭 반영하시는 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개선 권고로 들어간 사항들의 경우 만약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개선 권고로 들어가서 이게 검증보고서에 개선 권고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차회 모니터링 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돼요. 네, 요거는 지침의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선 권고 받은 사항은 이번 회차 때는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회차 모니터링 때는 얘는 무조건 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은 차회 모니터링에서는 반드시 시정이 완료가 돼야 되는 사항이 돼요. 그래서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수적 산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시정조치의 개선 권고를 다음 회차까지 개선을 못했다 그러면은 감축량 산정은 정상적으로 뭐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도 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책임을 보수적 산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의외로 간과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검증기관이 시정조치 주시는 사항 중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당연히 검증이 끝나기 전에 100% 여러분들께서 수정 반영하셔야 검증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게 되는 사항이 될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실 텐데, 개선 권고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유예지 이거를 시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예시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뭐 지금까지 그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특히 검증에 관련된 이슈 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길게 좀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예,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